자,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15억 넘는 집을 가졌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면 재난지원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88%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연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천만 원, 2인 맞벌이 가구는 8,600, 4인 맞벌이 가구는 1억 2,436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2,030만 가구가 이걸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또 소득 하위 88%는 받고 88.1%는 못 받느냐 이렇게 되고, 또 1인 가구인데 못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 기준으로 해야지 7천을 벌어도 나는 연봉 7천이지만 흑수저라 월세 내고 산다. 20억 아파트 가진 금수저 백수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옳으냐. 집값 15억이 금수저 기준, 어렵게 벌어서 집 하나 장만한 사람들,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집도 없이 전세 사는데 보험료 부부 합산 48만원 낸다고 상위 2%냐 12%냐. 그래서 20억짜리 아파트에 상가 월세 700만원 받으면서 놀고 먹는 투자자는 25만원씩 지원을 하냐. 열심히 일해서 돈 좀 있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에 대한 혜택은 없고 제약시 당하고 세금만 낸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세금 많이 냈는데 이렇게 홀대하냐. 애초에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핀셋으로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외식지원금이라는 조롱도 있고요. 그런데 왜 88%인가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극단적으로 어려워져서 자살을 택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핀셋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들 중에서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나눠 가지는 그야말로 공평하지도 못하고 공평할 방법도 없는 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난지원금을요, 전국민 88%에게 준다고 하니까 이게 11조가 됐습니다. 애초에는 80%로 준다고 하다가 10조 4천억인데 88%가 되면서 8%가 더 많아져가 6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준석이가 송영길에게 합의해 준 것이 주요했지요.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1인당 최대 900에서 1인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늘어나며 총 4조 2,500억으로 3조 2,500에서 1조가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상 손실보상금도 6천억에서 1조로 4천억 늘어났어요. 신용카드 패시백은 1조 1천억에서 7천억으로 4천억을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총액이 33조에서 추경 총액이요, 34조 9천억으로 1조 9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서로 합작한 거예요. 전국민 지원금이 아니고 88%만 주겠다 하지만은 이렇게 주는 게 100% 주는 거에 뭐 거의 근접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당이 그런다면 야당이나 좀 말렸어야지. 같이 전국민 준다고 두 차례나 합의를 하면서 결국 88%로 올려버렸습니다. 저거들 돈을 가지고 줘라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 심정도 생각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살만한 사람들한테 1인당 25만 원씩, 그래서 돈 100만 원씩 4인 가구에 던져줘서 그들이 고기 먹고 또 외식하고 안 사도 될 걸 사는데 돈을 주는 이 행태, 세금 낸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이 정권은요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막장으로 가는데 야당도 같이 거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MBC가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이 MBC 개식 중계는 모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엘살바도르가 지금 입장할 때는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다고 비트코인을, 또 저 IT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IT 폭동 이미지, 대통령 죽고 폭동난 이미지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특히 IT 소개하면은 폭동 사진과 함께 대통령 암살로 전국이 안개소, 루마니아 입장 때에는 드라큘라 삽입해서 노르웨이에는 연어, 이탈리아에는 피자 사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대한 날뛰 낡은 고정관념을 드러냈고, 나라를 소개하는 사진도 대부분 어리석거나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MBC가 방송 직후에도 사과했고 24일 토요일 날 개식 중계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을 쓴 데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한 영국인 프리랜서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MBC 화면을 올리면서 부적절한 생중계를 지적을 했고, 여러 쪽에서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한국을 소개할 때는 세월호를 넣지, 얼마나 무식하면 우크라이나의 핵발전소 폭발 사건, 그것도 구소련 때 소련이 일으킨 거지요. 우크라이나가 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소련과 이렇게 전쟁을 아직 하고 있죠. 그것 딴에는 재치 있는 방송을 하려다가 사고를 쳤는데, 그런데 이 사고에 사과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또 지금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가 어제 저녁에 이 자살골을 기록했죠. 한국이 0대0으로 팽팽할 때 루마니아의 마리우스 마린 선수가 자살골을 넣었는데, 넣자마자 화면에 자막으로 고마워요 마린이라고 우측 상단부에 자막을 넣어서 우크라이나 팬들이 소셜 미디어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마린 감사합니다 자책골이라고 한국의 공영방송이 이 마린 선수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국 자체가 거의 비슷한 색깔 좌빨 노조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통제받지 않고 저것 딴에는 재밌게 한다고 하는 것이 거듭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참에 MBC나 KBS 두 방송은 민영화해버리고 공영방송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 KBS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좌빨 양아치급 출연자들을 내세워서 방송을 갖다가 운영해가는 모습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정치적인 장난을 KBS 스스로도 엄청나게 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두면 안 된다. 보수도 보수 편을 드는 것도 싫고 좌파 편을 드는 것도 싫으니까 이 KBS, MBC는 무조건 민영화해버리는 것이 앞으로 혁명 21이 밀어가야 될 방향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대학을 나온 사람 출신이 163명이나 로스쿨을 다니고 있고, 올해에만 80명이 로스쿨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현직 경찰이 로스쿨 다니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경찰은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사법준비 모임이라는 단체는 로스쿨에 재직 중인 경찰대학 출신자가 163명이고 올해 80명이나 들어갔다. 경희대 24명, 원광대 16, 성균관대, 충남대 15, 경북대 13, 외대 동의대 등의 각기 10명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찰을 하면서 로스쿨을 많이 다니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났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 저는 경찰이 최근에 매우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장하성 중국 대사의 동생 장하원이가 하던 디스커버리라는 펀드가 환매 중단했고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동생 장하원이가 출국 금지를 당했는데 피해 규모가 2,562억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기업은행 등 4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에 디스커버리 운영하던 2,562억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 관리로 환매가 연기되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환매 중단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이 수사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좀 의문인데, 장하승희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까지 지금 이 펀드의 판매 규모가 막대하게 증가됐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등에서 이 펀드를 파는 부분에 대해 장하승의 입김이 장하원에게 투영되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이제서 이 사건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자, 공공기관 힘도 없는데 지붕 20곳에 박원순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그 지붕을 내어줘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그래서 친여 협동조합 11곳이 10년간 임대했고 대여료는 평당 10,000원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비 운영비를 수억씩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발전량은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한 게 연 500가구분밖에 안 된다는데 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조국 딸의 친구가, 조국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당일 조국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조국 딸의 어릴 때 친구인 박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법정에 조국은 증인은 성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제 친구의 아들이기도 하다며 반말 사용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재판부에 직접 질문해도 되겠느냐며 증인에게 존댓말이 아닌 평어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박 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의 여학생이 조민과 닮았지만 조 씨는 아니다라고 조국 가족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 씨는 정경심이 1심 재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은 그동안에 이 일부 증인이 딸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평소 박 씨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다는 정경심이는 딸이 세미나 저녁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바람에 박 씨가 홀로 자신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고 집에도 들어와 조 장관 서재에서 책을 몇 권 빌려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박은 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 번 있지만은 세미나 당일인지는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고, 정경심이가 나는 증인이 기억한다고 생각한다, 기억해달라 하자 검찰이 기억을 강요하지 마라 말을 했습니다. 또 조국의 친구인 장경포 당국대 의대 교수 아들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장경포가 조민의 당국대 논문 일저자 등재를 하는 대가로 그 아들 장 씨를 공익인권센터 서울대 인턴 확인서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장 씨도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기억도 이야기를 나눈 기억도 없다라고 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에서 조민이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부분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조국 가족에게 지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